시사정치 팟캐스트의 안티에이징. 듣다 보면 혼이 정상화되는 방송. 오늘도 뉴스와 썸 타는 새 남녀의 수상한 정비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꿀잼 김광지입니다. 명품 보이스 장부경입니다. 하트 유발자 정주식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박수 치지 말아라. 우리가 후기 게시판에 써져 있는 말 때 박수를 안 쳤는데, 그분이 방송 끝나자마자 다시 후기 게시판에 써주셨어요. 저희는 이렇게. 안 하니까 더 세가다 박수 쳐라. 한번 박수 칠까요? 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 박수를 쳐야 돼요. 그렇죠. 오늘 같은 날 쳐야 네, 됩니다. 저희가 1월 18일 날 네. 첫 방송을 런칭했거든요. 그리고는 정확하게 딱 한 달 네. 됐는데, 참 공교롭게도 일부러 누가 맞춘 것처럼 그 한 달을 기해서 시사정비소가 축하받을 일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일단 구독자가 5,000명을 넘었고요. 네, 5,000분. 네, 5,000분 넘으셨고 또 누적 다운로드 건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오, 근데 뭐 잘하는 사람들 하루에 100만 건씩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의미 있죠. 100만 네. 건이라고 하는 다운로드가 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탑 10에 드디어 진입을 했죠. 오, 물론 3일 차나도 안 되는 한나절 차나일 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꼬박꼬박 잘 지켜나가고 또 순위라고 하는 것 자체보다 좋은 방송이라고 하는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제 좋아해주고 있으니까 이걸 잘 지켜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달의 느낌, 뭐 소감들은 좀 어떠세요? 저번에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의 대세가 될 거다. 이제 대세론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선이 치러질 무렵에는 저희가 아마 선두권을 달리고 있지 않을까. 이 추세대로라면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때 그 혹시 네. 기사를 못 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그때 양김 시대를 청산해야 네, 된다. 맞아요. 라고 했더니 또 게시판에는 삼김 시대를 열면 되지. 어. 왜 꼭 청산해서 음. 하려 그러냐? 이제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김광진 의원한테 그럼 김종필 해라 그랬더니 또 그것도 싫대. 대통령이 안 됐다 이거지. 욕심이 많아요. 네, 그때 저희가 세대 교체를 하겠다 했는데 공고히 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평들도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팟캐스트의 기존 프레임에 좀 벗어났고 또 그냥 단순하게 특정한 정치인을 위한 방송이라기보다 뭐 어쨌든 저도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 캠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에 마음이 안 쏠릴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방송처럼 서로 간의 입장들 이런 것들이 좀 객관화돼 가고 있고 또 정치 시즌이긴 하지만 정치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시기시기에 필요한 정보들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만족스럽다 이런 평가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부족한 걸 잘 알죠. 그래서 잘 더 해보겠고. 근데 네. 그 문재인 캠프에 계신 점이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더 지나치게 경계하는 측면이 생기는 것 같아. 오히려 더 시원하게 지르지 못하고 내가 이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오히려 참고 넘기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히려 좀 편파적이다라는 의견보다는 이거 좀 너무 조심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 그걸 편집장님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에요, 원래. 나는 근데 그걸 맨날 안 해주니까 방송에 지금 붕업이 안 되는 거예요. 문파 역할을 해라.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SNS를 보니까 백수마음은 백수가 안다. 이 동영상이 올라와서 온라인에 되게 핫하게 뜨겁게 달구긴 했잖아요. 일명 문재인의 김광진 챙기기. 이 영상 못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이 당사자분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네, 어떻게 된 상황이죠? 무슨 상황이었던 거죠? 뭐 별 상황은 아니고요. 그냥 순천에서 행사장이었는데 네. 제가 아시는 것처럼 순천 지역을 막 이렇게 준비하고 관리하는 지금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행사장에 제 자리가 단상 위에 마련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시민들 만나서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뒤에 있었는데 문 대표가 그게 약간 좀 찝찝했나 봐요. 그리고 사진 촬영하고 뭐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또 정치인이 원래 단상에 있는 자리가 아닌데 막 단상 올라가가지고 사진 찍고 막 그러기도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올라와 사진 찍자고 그냥 불러주던 이제 그 모습인데 그걸 또 재밌게 어떤 분이 편집해줘가지고. 근데 그 영상을 가만히 보면
문 대표가 김광진 의원을 부르기 전부터 약 한 30초 전부터 계속 그 김광진 의원 쪽을 이렇게 네, 맞아요. 쳐다보고 계세요. 네. 그게 그 시선을 느끼셨나요, 당시에? 저는 그때 플로어에서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위의 상황을 보지는 못했고, 근데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처음에 대표가 고민정 아나운서한테 불러달라라고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네, 먼저. 네. 근데 이제 고민정 아나운서가 깜빡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아니 그때 너무 주변 상황이 시끄러워서 네. 제대로 못 알아들으신 것 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애가 탔는지 처음에는 고민정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왜 안 하나 이렇게 쳐다보더니 나중에 그냥 본인이 부르시더라고요. 이래서 저희가 사실 뭐 비선이다, 뭐 문재인 짝꿍이다, 저희가 한 번도 안 믿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약간 좀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애타게 찾으니까 제가 보는데도 막 안타까운 거예요. 빨리 좀 올라가지 뭐 하고 있나. 이 양반 어디가 있나. 지난번에 노원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선 주자들 강연회를 한번 주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원래 이제 뭐 저는 초대 손님이 아니니까 그냥 하고 저희 동네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지지자분들 응원하는 문팬분들 뭐 이렇게 좀 격려 좀 하려고 한번 갔었죠. 네. 근데 밥을 안 먹어가지고 네. 대표의 기조연설이 딱 할 때쯤 돼서 저는 이제 밥 먹으러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대표가 계속 그 수행단한테 왜 김광진 자리를 마련해주냐 해가지고 밥 먹는데 한 3명, 4명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수행팀한테. 네. 근데 대표 연설하고 있는데 밥 먹는 중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네. 얘기만 끝나고 들어갈게. 얘기만 끝나고 들어갈게 했는데 결국은 끝날 때까지 자리 안 앉고 넘어간 적 있죠. 근데 그렇게 뭐 애타게 찾고 아끼고 하는데. 근데 자리를 안 줘. 그러니까 이번 캠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게요. 저를 미워하는 분이 맞나 봐요. 그래요? 저 착한 사람인데. 뭐 아무튼 이렇게 그 김광진이 문재인의 짝꿍이다 뭐 이런 그쵸. 게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김광진 의원한테 막 그 문재인 대표 관련 그 의혹 같은 거 좀 해명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많이 받으신다면서요. 다른 사안들은 좀 그러지는 않고, 네. 최근에 이제 그 2월 16일 날이었던가요? 성평등 네. 포럼 관련한 내용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저희 당에서 이제 LGBT 운동이나 이런 쪽 진영과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제 입장을 내왔고 했기 때문에, 얘기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2월 16일에 성평등 포럼이 열렸었잖아요. 그나저나 그래서- 목소리 네. 왜 그래요? 네, 제가 심한 감기로 지금 정신도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지금 탑10 들어갔다고 어제 막 클럽 가가지고 밤새 놀고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장부영 네. PD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국정조사 해야 되고. 듣다 보면 혼이 정상화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비정상이어서 지금 여러분 혼을 잘 챙기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스튜디오에 역병이 돌고 있어요. 저희 이게 심각한 전력 손실이에요, 지금. 저도 지금 근데 약간 코가 막혀가지고. 네, 다들 몸 상태가 안 오늘 좋아서. 방송은 제 다 위주로 죽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어떤 행사였죠? 2월 16일에 성평등 포럼을 열었죠. 문 전 대표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에서 주최하는 7차 포럼의 일환이었는데 새로운 대한민국 성평등으로 열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성소수자 단체가 피켓을 들고 출입구에 서 있었죠. 그러면서 그 행사 당일에 성소수자 단체들이 오겠다고 연락을 하니까 성평등 분과 담당자들이 앞에 지정석을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문 전 대표의 기조연설이 한 단락 정도 남겨두고 성소수자 단체들의 외침으로 끊겼는데요. 뭐라고 했냐? 저는 동성애자인데 제 인권을 반으로 자를 수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말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문 전 대표가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말씀하시면 안 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 어땠던 거죠? 근데 지금 뭐 문재인 대표의 이 행사장에서의 어떤 태도를 두고서 이거 너무 상식적인 수준의 태도 아니냐.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너무 외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찬반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참 어려운 문제죠. 어떤 것이 정말 정치인으로서의 정답이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문 대표의 처신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갖춰야 될 품위와 품격도 지켰고 또 기조연설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누가 말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자기 연설을 끝까지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아니고 연설을 끊고 그분과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거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관련한 시간을 주겠다. 어떻게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 한데 그걸 계속 무시하고 발언을 이어간 것이 그게 더 맞을 것이냐. 그게 소수자이니까 부여돼야 하는 권리인 것이냐라고 하면 조금 우리 사회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당시 상황을 보면 기조연설을 마친 문 전 대표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정 없는 그 질의응답 시간을 그 추후에 가졌잖아요. 40분 정도의 시간을 네. 할애했죠. 예. 그것을 봤을 때 이거 자체만 가지고 뭐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이제 또 다시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이제 참여했던 분들이 그럼 나중에 하자고 연호를 한 거죠. 나중에 이렇게 이제 연호를 하게 된 건데 이제 그게 또 사실상의 폭력 행위다라고 이제 하는 주장들이 있으신데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좀 너무 그 중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분들이 말한 나중에는 연설이 끝나고 나서 하자라고 네. 하는 그 의미로서의 나중에인 것인데 이제 그것을 성소수자 문제나 LGBT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그것은 이 사안이 다 끝나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나중에라고 하는 걸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소수자분들이 이제 그 단어에 대한 약간의 트라우마라고 네. 하는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너무 과도한 해석으로 하시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나중에라는 그 발언은 단순한 그 발언 순서를 이야기한 거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주장이나 의견이 다른 가치보다 덜 중요하니까 나중에 얘기해라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었잖아요. 네. 이 자리에 참여했던 그 나중에를 외쳤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 보면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열성 지지자분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네. 그 참여하신 분들 몇몇 보면 뭐 정대엽, 장애 여성 공감, 한국 이주 여성 인권 센터 이분들도 그 소수자 분들의 외침에 다 그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분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소수자 분들의 발언을 억압하거나 어떤 좀 묵살하려는 현장의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 나중에라는 그 외침을 계속 문제 삼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산업과 관련한 어떤 기조연설을 할 때도 노동자분들이 와가지고 반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뭐 기타 개발과 관련한 것을 연설할 때도 환경운동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럴 때 서로 간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약자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프레임을 확 깰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필요할 수는 있겠죠. 네. 네. 솔직한 말로 그때 연설을 멈추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40분간의 대화 시간을 얻기는 어려웠을 맞아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효과가 충분히 있다는 것은 인정하죠. 근데 그러더라도 그것에 대한 것이 달성될 수 있는 과정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지 네. 상대를 사실상 모욕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 네. 것이냐. 그리고 운동이라는 것이 갈수록 자기 지지자들을 늘려가는 형식이 더 필요한 것인데 너무 좀 고립화 전략이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네. 하는 염려도 좀 있어요. 전 오히려 이 행사 소동을 보고 문 전 대표를 더 좋게 보게 됐거든요. 사실 이런 행사가 있으면 다들 의전 챙기기 바쁘고 자기 얘기만 하고 나가기가 급급해요. 근데 끝나고 어쨌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노력했다는 거, 한 번이라도 귀 기울여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 태도를 높게 사게 되더라고요. 그 지점에 대해서 소수자분들은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네.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는 게 무슨 시혜냐, 우리가 못할 소리 하는 거냐, 당연히 들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다 정치인의 입장에서라고 하는데 때로 근데 네.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소수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반박하기 어렵죠. 들어야 되지만 그 자리에 있냐는 거에서는 그렇죠. 그 형식의 네.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꼭 그 되고 자리에 있는 건데. 있냐 아니잖아요. 다른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리를 마련할 수도 그리고 또 있는 하나는 거였는데 들어야 한다는 것과 그 들어서 내 의견에 바로 즉각 동의해야 되느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들었으면 동의했어야지라고 하는 것과 계속 이제 맞닿아 있으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측면인 거예요. 양쪽 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건데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얘기한 것이 맞은 일이니까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딱 프레임이 갇히는 거죠. 근데 그 소수자들 입장에서 다른 데서 얼마든지 좋은 자리가 있는데 굳이 거기서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됐냐라고 물으면 네. 그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얘기를 언제 그렇게 들어줬어? 당신들이. 이렇게 그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없다는 데까지도 저는 동의를 해요. 그건 저도 네. 동의해요. 네. 근데 그래서 네. 이분이 문재인 대표를 찾아간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황교안이나 저 유승민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분들이 들어줬을까요? 이분들도 아시는 거야. 그래도 문재인 대표 정도 그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진 분이라면 우리의 목소리를 충분히 존중하고 들어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찾아갔던 거겠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목적이 단순한 그 의사표출, 그러니까 자기들의 스피커를 좀 크게 내보자, 뭐 이런 거였다면 거기까지 성공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의 문제, 그러니까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었다면 저는 좀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태도를 보고 40분간 뒤에 그 발언권을 얻어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거기까지 그분들은 만족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자기들의 그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의 그 방식이 무조건 옳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전혀 아무것도 감수하지 않고 자기들 주장만 계속 끊임없이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요 태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투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약자의 전략이니까 폭력성을 담보할 수 있어요. 그게 물리적 폭력이든 아니면 언어적 폭력이든 아니면 행태적 폭력이든지 간에 그렇게 사회에는 발전해 가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이분들이 그걸 인정해줘야 돼요. 내가 약자로서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는 이 대화 시간을 만들어내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걸 중단시키고 이 의사표출하는 행위를 한 거다. 그렇죠. 그건 일종의 투쟁의 전략으로서의 방식이니까 인정해달라. 라고 하는 것까지를 하고 나서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계속 주장해버리니까 스스로가 앞뒤가 꼬이는 거예요. 네. 너네가 안 들어주니까 우리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들어주려는 태도가 충분했는데 전혀 그런 그 억압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약간 좀 번지수가 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제일 좀 황당했던 건 이분들이 그 녹색당 피켓을 들고 현장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문재인 전 대표가 유력 대권 주자로서 뭐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입장에 있지만 네. 아니 그 다른 당 피켓을 들고 가서 그 다른 당 후보로 그 지금 출마하신 분한테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모양새가 너무 좀 우스웠어요. 예를 들면 녹색당이 그 민주당 지지선을 그렇죠. 먼저 하든가. 먼저 지지선을 하면 아니 지지하려고 그랬는데 왜 우리 가치에 반하는 말을 하고 다니냐 뭐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찾아가서 녹색당 들고 가서 다른 당 후보한테 이렇게 이건 일종의 땡깡같이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완전 국민 경선제니까 네. 녹색당 분들도 와서 투표하고 민주통합당도 저희에게도, 하는 거고 뭐 다 민중연합당도 와서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문제로 어제 트위터에서 그 이런저런 비난 아닌 비난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 중에 트위터의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쭉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중간에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발췌돼서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쭉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러면 소수자분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라고 질문을 어떤 분이 하니까 그러면 대표랑 간담회나 티타임을 잡아서 얘기를 해보자. 의원님이 그렇게 예, 말씀하셨다는 제가 그렇게 거죠.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트위터에다가. 그랬더니 이제 간담회란 단어도 아예 또 빼고 티타임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한가하게 티타임하고 있을 시간에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비난하고 그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네. 김광진이 표 계산을 해가지고 성소수자 문제를 그 쉽게 보고 있는 거다. 그 낮은 단계 인권 의식을 바라라고 하는 이제 쉽게 말한 조리돌림이라고 흔히 말하죠.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그게 이 운동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하는 것을 진지하게 뭐 물론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조금 더 확산시켜내고 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 써먹으세요. 그건 네. 정치인으로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중간 단위에 있는 다수의 제3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범주랑은 그래도 다르게 제가 이 LGBT 운동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꽤 많은 분들이 저의 입장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네. 저를 비난하는 형식으로 해서 실제 표에 도움이 되거나 뭐 아니면 우리 캠프나 이런 진영에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 지점에서 낮은 단계의 인권의식이라고 비판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낮은 단계의 그 인권의식이라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런 인권의식조차도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는 그 의원님한테 오히려 더 화살이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논쟁들이 우리 팟캐스트도 그렇지만 아예 거론하지 않는 게 가장 도움되는 방법이에요. 네. 그게 정치적인 해결법이죠. 네. 근데 말을 하면 양쪽 진영에서 뭔가 비난만 쏟아지거든요. 네. 근데 이런 대화들이 계속 좀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들은 계속 갖게 돼요. 예, 예. 그 상대가 그 양쪽 모두가 좀 격앙돼 있잖아요. 그래서 합리적 논쟁이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얘기를 하려면 차별금지법에 문재인 대표가 반대하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 뭐 이런 부분부터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표의 찬반뿐만 아니라 사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그렇죠. 동성 간의 결혼에 관련한 우리의 현재 법률 뭐 이런 것들도 한 꼭지로 충분히 다뤄볼 만한 그렇죠. 주제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뭐 대선 전 아니면 혹은 뭐 대선 이후에라도 한번 요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대선 이후에도 시사정비소 합니까? 대선쯤에는 저희가 선두권에 있을 거라니까. 우리가 안 믿어요. 그 김문수 지사님이 아주 좋은 말을 하셨어요. 저희한테.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한테 지금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금. 갑자기 자꾸- 그거를 아니, 내가 자꾸 1위 할 수 있다. 선두권 갈 수 있다 얘기하면 네. 다들 안 믿는 거야.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방송에. 김문수를 믿고 지금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그 김문수 지사님의 그 명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김문수 뭐 해병대 나왔나? 군대는 갔다 왔나? 김문수? 아니, 그분이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그 한미, 그 FTA로 인한 우리 쌀 개방 문제, 우리 농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런 정신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한테 딱 우주가 필요한 감동하도록. 정신. 네. 예. 자, 오늘의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오늘 이슈 정비 시간에는요, 민주당 국민 경선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역선택이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역선택 혹은 지금 주소지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위장전입형 역선택 이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 정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국민, 대국민의 잔치. 와. 컨디션이 안 좋네요, 오늘. 네, 큰일 났네. 민주당 국민 다 죽어. 경선이요. 오랜만에 봤다. 18일 오후 7시 기준으로 35만 명이 넘는 선거인단이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월요일 기준으로 40만 넘었어요. 네. 당일 전화도 막 폭주를 하고 지금 여론의 관심이 다 여기로 쏠려 있는데 완전 국민 경선을 하면 결국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면 역선택도 있을 수 있고 주소 위장 전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 우려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역선택과 위장 전입, 요 두 가지 시도가 실제로 포착이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박사모 카페에서 이분들이 실제로 역선택을 해서 이번에 또 주소를 그 임의로 입력을 해도 그걸 검증할 방법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분들이 막 모의를 하고 있는 현장 이미지들이 돌아다니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 댓글들이 참 가관이에요. 누구로 역선택해야 되는지 서로 몰라 지금. 네. 서로 전략이 없어요. 그냥 아주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일단 역선택을 하자. 거기까지 지금 합의가 됐는데 누굴 찍을지 정해지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 오히려 흥행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흥행에 도움만 주고 네. 지금 사실상 표의 분배를 이뤄버리는 건데요. 네. 근데 그것도 말이 그렇지 실제로 얼마나 참여하게 될지는 맞아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일단 먼저 민주당 국민 경선이 온 국민의 축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것만큼 지금 잘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고민의 좀 지점이 있어요. 네. 저희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지금 이제 40만인데 그중에 19만 5천은 원래 기존 권리당원이잖아요. 네. 원래 확보하고 있는 거고 신규 신청자가 20만 정도인 건데
첫날 당일에 71만 명 정도가 전화로 문의를 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회선에 문제가 발생하고 막 하면서 이제 끊기고 해서 음. 지금까지 지금 4일 정도가 지났는데 20만 명 정도밖에 접수를 못하게 된 거고, 물론 계속 이제 회선을 늘려가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많이 받을 수 있는 가용 동력이 지금 5만 명 정도라고 느껴져요. 네. 인터넷으로 따로 또 신청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했던 200만 명이 지금 넘을 건가라고 하는 조금 고민의 지점들이 있고, 다만 이제 오늘부터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가 이제 오픈했기 때문에 네. 이 신청이 또 얼마나 들어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빨리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보다는 인터넷 신청을 하는 게 조금 더 그게 빠를 더, 수 있겠네요. 예,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많이 예상하시는 분들은 뭐 250만, 300만까지 네, 예측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흥행 요인이 커진 것 같아요. 특히 2012년보다 지금 뭐 삼각 편대가 지금 펼쳐진 거잖아요. 네. 뭐 왼쪽으로 이재명, 또 가운데 중심에는 문재인, 또 오른쪽으로 또 뜻밖에도 안희정 지사가 네. 오른쪽 날개를 쫙 펼치시면서 뜻밖의 삼각편대가 지금 펼쳐져서 외연은 어느 때보다 많이 확장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콜센터 상황에 대해서도 그냥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재 지금 콜센터 처리 능력을 보면 한 400석 정도 저희가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 동시 회선 1,800개가 가능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일일 최대 처리 가능한 통화량은 약 10만 건 정도인데, 제가 해보니까 2012년에 10만 건이 접속되면 다운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보다는 조금 더 늘려보자라고 하는 상황에 있고요. 첫날 개통하고 나서 1시간 동안 10만 콜 정도가 이렇게 인입되긴 했는데, 실제로 다운이 한번 좀 됐잖아요. 네. 서버도 마비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실제 접수라기보다는 여러 문의들이 많은 거죠. 특히나 이제 기존의 권리당원 분들도 진짜 네. 내가 맞는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기도 하고, 기접수자분들의 중복 확인도 있고, 또 주민등록번호의 유효성 검증 이런 것들도 이제 막 하다 보니까 IVR 서버가 계속 다운되고 복구되고 다운되고 복구되고 하는 일들이 좀 반복됐어요. 그래서 그 한국 케이블 텔레콤이라고 하는 KCT의 메인 전화 교환 시스템으로 좀 분산 조치를 하긴 했는데 첫날은 이것도 다운되는 상황이 좀 됐었는데요. 여튼 지금은 이제 11식으로 운영했던 서버를 21식으로 좀 증설해냈고, 전화번호도 하나 더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이제 이걸 원래 9층에서 운영했는데 10층에도 따로 서버를 둬가지고 혹시 9층이 다운되더라도 10층에서 자체 운영이 좀 될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요. 네. 결국 이제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겠고, 컴퓨터로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컴퓨터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뭐 그 200만 참여할 거 예상했다면서 이거 너무 아무리 가용자원 다 동원했다지만 이렇게 다운되고 하는 거는 좀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 의혹을 제기하자면 첫날 박사모들이 활동한 거 아닌가요? 다운시켜라, 폭파시켜라. 근데 진짜 이 역선택 저희가 뭐 디테일한 얘기들을 더 나눠보겠습니다만, 지금 편집장님 경선인단 신청하셨어요? 저는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죠? 네. 우리 PD님은요? 저 할 건데 왜 안 해요? 왜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안 할 겁니다, 저는. 온 국민의 축제라잖아요. 동참하세요. 저는 남들이 다 하는 건 하지 않습니다. 해도 몰래 할 거예요. 말 안 할 거예요. 하겠네. 실제로 누군가에게 선거인단에 가입해달라라고 하는 부탁 거의 안 해보셨죠? 네. 잘 안 해보셨죠?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음. 저희가 선거 치러보면 내 선거를 치르는데도 우리 부모가 누군가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런저런 것들 선거인단 전화 오면 꼭 좀 받아줘, 이 전화로 왔는지 확인 좀 해줘라고 말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아요. 예, 내가 잘 아는 후보를 위해서, 내가 나의 이익도 생길 수 있는 어떤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참 어려워요. 그걸 제3자한테 설득시킨다는 게. 근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후보가 당선이 아닌 낙선이 되기 위해서 나의 정치적 명운을 걸거나 이해관계를 걸어서 뭔가를 부탁한다는 게, 이게 실제 선거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게시판에 떠도는 어떤 글들을 보고 네. 몇 명은 얘기할 수 있겠죠. 몇 명은 동참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조직화해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여실하게 이제 딱 보여줬는데, 이제는 법원이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종용하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안내하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물론 당연히 돈을 주고 역선택을 강요하거나 조직적으로 뭔가를 얘기하는 것은 원래 법률상 불법입니다. 네. 근데 우리 당의 국회의원 중에 제주도에서 당선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선거법 위반으로 80만 원 받았단 말이에요. 네. 최종적인 선거가 뭐였냐면 선거 유세를 하는데 국민 경선이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때 하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분들은 새누리당이라고 말하지 말고 지지정당 없음이라고 해서 신청해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선거의 객관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다라고 해서 80만 원 벌금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아예 강제적으로 이것을 문재인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등록해서 안희정을 찍으십시오라고 누군가 오더를 내린다면 이건 명백하게 불법 행위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안희정이 된다 손 치더라도 나한테 얻어질 정치적 이익이 없는데 네. 그걸 위해서 내 정치적 생명을 걸 것이냐. 그리고 실제 선거를 또 해보면요. 다 이 오더를 발생해서 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지자체 선거나 아니면 시의원 선거나 이런 거 막 나가려고 하는 조직책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재미로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근데 그러면 부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할 수 있는 거지 여러 번은 못 합니다. 내 선거 때 써먹어야 되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거 해달라고 그것도 내가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으로 아니 새누리당이 뭐죠? 그 뭐야? 자유당으로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야 더불어민주당 이거에 신청 좀 해줘라고 하면 그걸 받은 사람들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갔나? 라고 괜히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조직적으로 해낸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에요. 맞아요. 역선택이 사실상 뭐 그렇게 의미를 갖기 어렵다라는 말씀하신 건데, 근데 이 실제로 박사모 중심으로 이 역선택 움직임이 포착되자 그 각 주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는데 좀 온도차가 있어요. 그 예를 들면 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히 비열한 일이다.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 행위다. 뭐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현재 법률상 위반입니다. 그렇죠. 근데 안희정 지사 측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선택도 국민 참여로 봐야 된다. 엄정 처벌을 할 경우에는 자유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또 뭐 이재명 시장 역시 역선택의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온도차를 보면 먼저 우리가 역선택이 뭔가 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박사모든 어버이연합이든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씩 짚어보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당원이 아닌 사람들 혹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이 참여하는 건 일단 아니죠. 그렇죠. 역선택이. 이건 가능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민주당의 어떤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돼도 상관없어. 근데 나는 문재인 떨어뜨릴 거야.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역선택인가요? 그게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오는 것은 충분히 저는 정치적인 오더가 사건이라고 아니라면.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밖에 누군가를 지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여를 해. 그럼 이건 역선택인가요? 그건 역선택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황교안이 난 제일 좋아. 그런데 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 황교안이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 그러니 민주당에 누군가를 찍고 싶은데 문재인은 싫고 뭐 안희정이나 이재명한테 표를 차악을 선택하는 경우, 이런 건 역선택인가요? 근데 이제 그게 내가 황교안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당에서 가장 약체 후보가 나오기를 바라는 그 조직적 움직임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건 역선택이 맞는 거죠. 근데 그리고 그게 아니라 차악을 선택해 그냥. 안희정을 찍어 만약에. 그러면은 그건 역선택인가요? 물론 개인의 그 마음 안에까지 우리가 다 들여볼 수는 그렇죠. 없겠지만 이거는 상식적인 범주에서 충분히 이 사람이 조직적 오더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개인의 의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인의 의지가 나는 황교안이 진짜 제일 좋은데 문재인이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난 안희정한테 표를 주겠어. 근데 사실 그 마음을 갖고는 이 선거에 동기가 안 참여하지 된다? 않죠. 맞아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역선택의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려면 이래야 되는 거죠.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고 자기가 지지하는 민주당 밖에 누군가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번 선거로 국한해서 보면 이런 전략이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2012년처럼 내가 문재인을 떨어뜨리고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손학규한테 투표를 할 거야. 이런 분명한 동기랑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안희정이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
더 높은 지지율로 결선에서 승리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전략이나 동기도 세울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역선택에 대한 우려는 사실 좀 하지 않아도 된다. 안심해도 과도하게 된다. 포장되고 또 이제 이게 작은 조직 선거일 때는 역선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혹은 조직적 선거의 동원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 대통령 선거 중에서도 완전 국민 경선이라고 하는 200만 정도 가까이 되는 사람의 조직적 역량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개입해가지고 그것도 말로는 막 이렇게 조직에 총동원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금전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를 전부 다 없애고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아마 김광진 의원이 이런 경우는 맞다 아니다라고 했지만 아마 지금 대선 주자들의 입장이나 아니면 혹은 많은 그 당원들은 그 상황마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국민경선 제도라는 것 자체가 꼭 민주당뿐만 아니더라도 이게 바람직한 당 후보의 그 선출 과정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온갖 차선과 차악이 막 뒤엉킨 선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뭐 참여의 동기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 당 외부의 사람들이 뭐 오더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이걸 뭐 온전히 그 당의 후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도의 미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선택 방지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새누리당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까 법제화를 못한 것인데요. 지금이라도 법을 만들지 않아도 선관위가 동의해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다 핸드폰, 모바일 등을 통해서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바일 인증을 한 번만 1회만 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당에 투표를 했으면 그 사람이 그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그 주민번호를 가지고는 새누리당의 대선 주자를 뽑는 것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기본적인 법제화는 모든 선거를 동시에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동시에 하지 않더라도 우린 주민등록 제도가 워낙 잘 돼 있는 나라여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동의해주면 혹은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선언만 하면 가능한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편집장님이 얘기했듯이 완전 국민 경선 제도 자체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의구심이 드는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흥행이나 뭐 이런 몰이에는 있지만 과연 이거를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저는 좀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역선택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도 지금엔 크게 많이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한 번도 성공해본 적도 없어요. 워낙 이제 모집단이 커서. 자, 우리 주제가 민주당 국민경선 결과 예측과 역선택 우려인데 역선택 얘기만 쭉 지금 했어요. 네. 그럼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두 가지 문제인 거잖아요. 하나는 이제 외부에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네. 또 최근에 지금 막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은 역선택 중에서도 위장 전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위장 전입이라고 하면 실제로 주소를 그 위장 전입하면 뭐 보통 자녀들 뭐 학군 때문에 혹은 네. 뭐 이런 문제로 실제 주소를 거기 사는 것처럼 전입 신고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그 경선에서의 위장 전입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호남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경선인단을 등록해서 호남 지역 투표에 참여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분들이 왜 이런 걸 하려고 하냐면 그 이번 순회 경선으로 경선이 진행이 5개 되는데 원역으로 먼저 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호남, 충청, 영남 수도권으로 치러져요. 예. 뭐 많은 분들이 그 말씀하시듯이 첫 투표지의 결과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예,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드라마를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래서 이 첫 투표지 호남에서 뭔가 역전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과반 득표를 저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역선택 세력들이 호남으로 위장 전입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지를 그 호남에 살고 있는 것처럼 등록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주소지를 처위로 등록을 해도 검증해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네, 2012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신용정보 회사에 의뢰해서 선거인단에 등록한 유권자의 카드 사용 내용을 통해서 실제 주소와 일치하는지를 보고서는 걸러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결국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위정전입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하나하나 문제를 따지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저는 이게 무슨 효과성이 있을까, 이거 고민스러워해야 되는 지점일까라고 하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박사모에서 진짜 말도 안 되지만 10만 명이 작정하고 호남을 이점점입해서 안희정을 찍었다. 이런 경우에 문제 안 생기나요? 좀 말도 안 되긴 하네요. 일단 10만 명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제할 수가 없고 뭐 한 10,000명이라고 칩시다. 네. 10,000명이라고 하는 범주가 된다고 치더라도 일단 표의 등가성 면에서 보면 지금 이게 다른 선거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여론조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흔히들 이렇게 해요. 내가 하다 보면 60대 분들은 여론조사에 잘 응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조직원들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전화 오면 어머니 20대라고 그냥 눌러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별로 하다 보면 동네에서 전화를 잘 받는 동네가 있고 네. 못 받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추출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이 지역은 한 표 곱하기 몇 배 이렇게 그냥 계산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의미가 있죠. 한 지역으로 쏠려서 네. 여기에 집중해서 여론조사의 데이터상으로서 혼란을 만들어 보자. 네. 근데 지금은 서울에서나 광주에서나 순천에서나 다 한 표라고 네. 하는 등가성이란 말이에요. 국민경선은. 네. 그래서 그게 별 의미가 없고, 또 하나는 첫 시작에 있어서 좀 역선택을 해가지고 문재인의 호남 비토론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자, 혹은 이 흥행의 붐이라고 하는 것을 2위, 3위 주자들에게 쏠려주도록 하자라고 하는 네. 건데, 그건 우리 당의 호남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00만 신청했다라고 할지라도 네. 그 중에 100만 가까운 사람이 호남권에 몰려있을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우리 당의 출신이. 네. 당원 투표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 참여의 비율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쩔 네. 수 없이. 그러면 분자 분모 구조라는 걸 생각해 보면 첫 시작이 예를 들면 대구에 산다. 네. 그러면 참여자 수가 뭐 5만밖에 안 되니까 1만이 들어오면 20%의 효과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근데 전남에서 50만이 참여할 건데 그 중에 1만이 들어오는 것이 그 1만 중에서도 이렇게 쪼개져서 들어올 텐데 네. 그게 과연 이 변수를 만들어낼 만큼의 의미가 있는 집단이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진짜 현실성 없는 것에 대해서 괜히 머리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괜히 이것은 이 제도가 안 좋은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다, 저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제도를 깎아내리기 위한,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잖아요. 이 메시지를 비판할 수 없으면 메신저 비판한다고 네. 말하는 네. 것처럼 이 제도의 흥행몰이를 계속적으로 깎아내리고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뭔가의 문제점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김광진이 박사모에게 주는 꿀팁 이거네요. 그러니까 표본수가 적은 저기 뭐 영남 지역에다가 몰빵을 하면 그게 더 효과적이다. 지금 이런 메시지를. 근데 이제 이분들은 전남이 1번으로 하니까 그렇죠. 그걸 깨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전남에서는 그게 성립될 수가 없죠. 그렇게 보면 역선택 방지라는 차원에서 호남을 첫 번째 경선 지역으로 택한 건 아주 좋은 선택일 수 있겠네요. 그렇게까지 고민을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 경선 제도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이거를 자꾸 이런 우려들, 근데 이 위장 전입 같은 부분이나 아니면 역선택 방지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이거 네. 지금 이분들이 그런 동기가 부여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2012년 선거라든지 만약에 동기가 충분히 부여되는 상황이었다면 저는 작정하고 얼마든지 뭐 조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우려되시면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된다. 뭐 100만, 200만 넘어가면 이런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태도는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문제는 당 지도부가 만들어 놓고 당원들이 와서 해결해 달라고 뭐 읍선을 할 수 있겠지.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당원분들이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뭐 문제가 좀 적게 나타날 겁니다가 아니라, 당원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가 문제냐, 많이 참여하면 이거 아무 문제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당원 누가 만들었는데, 당원들이 그러니까 그 문제가 만든 염려되니까 법을 만들자고 했는데 법을 새누리당이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지 안 받아들이는 대책으로 상황에서, 근데 그 상황을 어쨌든 진도는 나가야 되는 건데 똑같은 경우에요. 18세 너희들 선거권 주장하면서 왜 경선인단은 18세 안 받아들이냐라고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주장은 계속적으로 펼 수 있지만 현행 제도가 공직선거에 18세는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만 18세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좀 다른 문제.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대책,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법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법이라면 뭐 새누리당의 반대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진보정당에서도 반대하고 있어요. 진보정당에서 요 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경선이라는 제도 자체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고, 근데 반드시 그 역선택 방지 대책이 이 오픈 프라이머리법 뭐 동시 뭐 모든 정당들이 동시에 국민경선을 한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 시간에 뭐 지성준 의원님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허들을 높여가지고 지지자가 아닌 사람이 경선에 참여하는 것에 거부감을 높이는 방식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이번에는 심지어 그 주소 등록도 허위로 할 수 있게 이런 허술한 그 경선 제도를 마련해 놓고서 당원들이 그거는 어느 제도든지 완벽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표의 등가성을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말씀하신 게 맞죠.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핸드폰을 5개를 개통하면 5개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표의 등가성을 좌지우지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네. 근데 전남으로 등록하든 서울로 등록하든 그것은 현행 있는 제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그것까지는 주소까지는 못하도록 검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주민등록번호로 인해서 한 사람이 하나의 회선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제도의 성숙성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역선택의 그 우려가 같이 없을 만큼. 그러니까 전남에서 하나, 서울에서 하나가 역선택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역선택 방지법을 못한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근거의 문제가 아니라 역선택의 그 실제 참여의 의미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지 대책이 필요 없다. 국민경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언했으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는 있다. 근데 우리가 현행 법률에 조직적으로 돈을 주거나 아니면 오더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지시한 사람이나 수행한 사람들이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당선된 국회의원도 벌금을 받는데 이것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사람들은 처벌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드렸던 말씀인데 그 조직적 오더가 아니라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특히나 동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정말 역선택 참여자들이 좀 비중이 정말 뭐 그러니까 아주 희소할 건데 국민경선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라고 하는 주장에서는 맞아요. 당 중심의 선거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정당 민주화 그에 대한 기본적인 모토로 가야지 어떻게 당의 지지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표를 주냐. 라고 하는 주장을 펴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근데 그런 국민 경선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아무런 최소한의 방지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걸 역선택의 방지라고 계속 단어를 사용하면 맞죠. 역선택 방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건 역선택이 아니라 당에 대한 기본적인 우호나 지지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야 역선택이 방지되니까 둘은 결국 같은 이야기가 되는 아니죠. 거죠. 여기서 아까 우리가 개념 정립을 했잖아요.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참여하는 것은 역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조직적인 선거에 조직적으로 반대파를 위해서 참여하는 것은 불법 행위는 현재 있는 법률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처벌받는데 개인의 의지로 들어온 거 오더를 받지 않고 내리지 않고 본인이 개인 의지로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거는 역선택으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아니라니까요. 그건 역선택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정당한 투표 행위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인정한 거죠. 그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국민경선 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론으로 돌아가서 국민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신다면 제가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그것이 역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논점 이탈이라고 방금 생각해요. 말씀하신 그 주장은 그 민주당 지금 대선 주자 후보들의 입장으로 보면 안희정 지사 또 이재명 시장의 입장이 좀 더 가까운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아까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라는 주장은 저 지금 문재인 대표나 아니죠. 추미애 대표 문재인 추미애는 조직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문제 제기. 그러니까 박사모나 아니면 어버이연합이나 혹은 새누리당의 지지자들이 특정한 오더에 의해서 오는 것에 대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거는 어떤 개인의 의지로 역선택에 참여했냐, 아니면 뭐 오더를 받고 참여했냐, 그 오더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 지지자들의 당심을 얼마나 충분히 반영할 수 있냐의 문제인 건데, 이거 오더가 있냐 없냐, 그 불법이냐 아니냐, 그걸 단순히 가리는 건 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같은 말의 반복인데, 완전 국민경선제는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가는 거죠.
당의 지지자나 이런 사람들만의 당심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제 자체가 옳은 행위냐 정치적으로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실상 역선택을 일부러 방기한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조금 편집장님이 일부러 방기했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높은 어들의 역선택 방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당의 지지자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만약에 투표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에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정도가 참여하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 경선의 기본적인 근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는 나중에도 문재인 우리 당의 후보로 누가 정해지면 그 사람을 안 뽑을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된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는 이제 문제 제기인 것인데 그것을 현재 제도에서는 그냥 열어놔버린 거죠. 근데 그것은 예를 들면 1,000원을 내더라도 100원을 내더라도 참여할 수는 있는 겁니다. 박사모가 100원 없다고 못 하겠어요? 자기 돈 100원이? 그러니까 그 허들은 그걸 하게 되면 훨씬 더 역선택을 막아졌다라고 말하면 또 그렇게 만들어지면 왜 1,000원으로 하냐 10,000원으로 해야지 10,000원으로도 누구도 할 수 있다 100,000원으로 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역선택이란 단어 자체 너무 막 몰입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역선택과 국민 참여 경선의 기본적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을 동일시해서 말하는 것은 좀 논점 이탈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국민 경선을 그러니까 어디까지 개방한 것이냐, 어디까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역선택의 정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차악을 선택하는 그 투표행위 자체도 저는 이거를 방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인 거고, 근데 국민 경선이라고 하면 그것까지 완전히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역선택의 정의에서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역선택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눠봤는데 사실 이게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좀 주고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심법을 가지고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행 법률에 의해서도 자신이 시사정치 팟캐스트의 안티에이징 듣다 보면 혼이 정상화되는 방송 오늘도 뉴스와 썸 타는 새 남녀의 수상한 정비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꿀잼 김광지입니다. 명품 보이스 장부경입니다. 하트 유발자 정주식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박수 치지 말아라. 우리가 후기 게시판에 써져 있는 말 때 박수를 안 쳤는데, 그분이 방송 끝나자마자 다시 후기 게시판에 써주셨어요. 저희는 이렇게. 안 하니까 더세가다 박수 쳐라. 한번 박수 칠까요? 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 박수를 쳐야 돼요. 그렇죠. 오늘 같은 날 쳐야 네, 됩니다. 저희가 1월 18일 날 네. 첫 방송을 런칭했거든요. 그리고는 정확하게 딱 한 달 네. 됐는데, 참 공교롭게도 일부러 누가 맞춘 것처럼 그 한 달을 기해서 시사정비소가 축하받을 일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일단 구독자가 5,000명을 넘었고요. 네, 5,000분. 네, 5,000분 넘으셨고 또 누적 다운로드 건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오, 근데 잘하는 사람들 하루에 100만 건씩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의미 있죠. 100만 그냥 그렇게 뒤에 있었는데 문 대표가 그게 약간 좀 찝찝했나 봐요. 그리고 사진 촬영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또 정치인이 원래 단상에 있는 자리가 아닌데 막 단상 올라가가지고 사진 찍고 막 그러기도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올라와 사진 찍자고 그냥 불러주던 이제 그 모습인데 그걸 또 재밌게 어떤 분이 편집해줘가지고 근데 그 영상을 가만히 보면 문 대표가 김광진 의원을 부르기 전부터 약 한 30초 전부터 계속 그 김광진 의원 쪽을 이렇게 네, 맞아요. 쳐다보고 계세요. 네. 그게 그 시선을 느끼셨나요, 당시에? 저는 그때 플로어에서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위의 상황을 보지는 못했고, 근데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처음에 대표가 고민정 아나운서한테 불러달라라고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네. 근데 이제 고민정 아나운서가 깜빡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아니 그때 너무 주변 상황이 시끄러워서 네. 제대로 못 알아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애가 탔는지 처음에는 고민정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왜 안 하나 이렇게 쳐다보더니 내가 이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오히려 참고 넘기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히려 좀 편파적이다라는 의견보다는
이거 좀 너무 조심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 그걸 편집장님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에요, 원래. 나는 근데 그걸 맨날 안 해주니까 방송에 지금 붕업이 안 되는 거예요. 문파 역할을 해라. 제가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SNS를 보니까 백수마음은 백수가 안다. 이 동영상이 올라와서 온라인에 되게 핫하게 뜨겁게 달구긴 했잖아요. 일명 문재인의 김광진 챙기기. 이 영상 못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이 당사자분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네, 어떻게 된 상황이죠? 무슨 상황이었던 거죠? 별 상황은 아니고요. 그냥 순천에서 행사장이었는데, 네. 제가 아시는 것처럼 순천 지역을 막 이렇게 준비하고 관리하는 지금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행사장에 제 자리가 단상 위에 마련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시민들 만나서 얘기하고 관건이라고 하는 다운로드가 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탑10에 드디어 진입을 했죠. 물론 3일 차나도 안 되는 한나절 차나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꼬박꼬박 잘 지켜나가고 또 순위라고 하는 것 자체보다 좋은 방송이라고 하는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제 좋아해주고 있으니까 이걸 잘 지켜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달의 느낌, 소감들은 좀 어떠세요? 저번에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의 대세가 될 거다. 이제 대세론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선이 치러질 무렵에는 저희가 아마 선두권을 달리고 있지 않을까. 이 추세대로라면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때 혹시 기사를 못 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그때 양김 시대를 청산해야 네, 된다. 맞아요. 라고 했더니 또 게시판에는 삼김 시대를 열면 되지. 왜 꼭 어. 청산해서 하려 그러냐? 이제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김광진 의원한테 그럼 김종필 해라 그랬더니 또 그것도 싫대. 대통령이 안 됐다 이거지. 욕심이 많아요. 네, 그때 저희가 세대 교체를 하겠다 했는데 공고히 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평들도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팟캐스트의 기존 프레임에 좀 벗어났고 또 그냥 단순하게 특정한 정치인을 위한 방송이라기보다 어쨌든 저도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 캠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에 마음이 안 쏠릴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방송처럼 서로 간의 입장들 이런 것들이 좀 객관화돼 가고 있고 또 정치 시즌이긴 하지만 정치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시기시기에 필요한 정보들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만족스럽다 이런 평가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부족한 걸 잘 알죠. 그래서 잘 더 해보겠고. 근데 네. 그 문재인 캠프에 계신 점이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더 지나치게 경계하는 측면이 생기는 것 같아. 오히려 더 시원하게 지르지 못하고